자, 그럼 삼국 협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삼국 협상 중에 첫 번째로 맺어진 게 프랑스하고 러시아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러시아가 재무장 조약 만기를 비핵 미사가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에 독일 세력의 확대 경계, 러시아의 프랑스 자본의 중대 필요성 증대 등을 해 갖고 맺었는데요. 참고로 이제 러시아는 그 당시 산업화하는 과정이었고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자본의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인제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어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정치 협약 정도의 인제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공수동맹, 그러니까 군사 동맹으로 발전되죠.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 또는 이탈리아 공격을 받을 경우에 러시아는 독일을 공격하고 러시아가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부터 공격받을 경우에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 협정은 삼국 동맹이 존속한 유효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공수 동맹을 맺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맺어진 것이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협약이죠. 영프 협상인데 이 영프 협상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원래 영국하고 프랑스의 관계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식민지를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때 인제 독일이랑 공동의 적이 등장하면서 인제 급속하게 필요성에 따라서 인제 서로 간에 손을 맺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데케르산이라는 사람이에요, 데케르산. 데케르센의 외교 활동을 통해서 영국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인제 앞에서 얘기한 인제 음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앞에서 그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파쇼 사건. 파쇼 사건 같은 이제 분위기 있죠. 예. 그런 것들 등에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포 협상이 맺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독일의 견제를 목적으로 해서 맺어졌죠. 그래서 프랑스는 모로코, 영국은 이집트의 영향을 상호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국제 문제에 있어서 서로 공동 보조를 하자." 이렇게 인제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공수동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 이제 공격을 받을 때 한쪽이 자동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이 공수동맹이 좀 성격이 있다는 거. 요게 14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밑에다가 기출 분석을 적어 놨거든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비스마르크가 쳐놓은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탈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1894년 러시아와 재무장 조약 만기를 비에르 미세가 거부한 걸 계기로 프랑스와 러시아가 협상을 맺었고 또한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델카셀이 그 파쇼 사건으로 약화된 영국 관계 외교적 관계를 정상에 맺어서 1904년에 영포 협상을 맺었다. 이렇게죠. 당시 영국은 비에르 미세의 제국주의 정책과 군비 확장을 맞서서 종전에 명예로운 고립과 대독 친선 관계를 탈피하여 대독 견제와 유럽 내 이제 국가 간의 동맹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 첫 단계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제1차 영일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러시아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 프랑스의 관계를 최소화시키고 독일을 견제하고자 영표 협상을 체결했다. 자, 영표 협상의 주요 내용은 상호 식민지를 인정하고 독일 팽창 저지를 염두에 두고 국제 문제에 있어서 서로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더 나아가서 러일 전쟁 패배를 계기로 러시아에 접근해 영러 협상을 체결해 독일을 견제로 한 삼국 협상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게 영러 협상이죠. 자, 영국과 러시아는 19세기 때 서로 대립된 관계였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독일이랑 공동의 적이 나타났고 거기에다 인제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패배를 했잖아요.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 패배한 걸 보고 나서 좀 영국이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막상 러일 전쟁에 패배한 거 보니까 그리 대단한 나라도 아니었고 또 공동의 적인 독일도 나타나니까 이제 뭐냐면 러시아보다는 독일이 이제 주적이 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누구트고 인제는 도 영국을 막 독일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러시아하고 인제 이렇게 합상을 맺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영국에 접근한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이제 세력 관계를 좀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 페르시아를 둘러싸고 러시아하고 영국 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일단 페르시아 남부 지역은 러시아가, 남부는,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러시아가, 남부는 영국 지역, 이렇게 나눠갖게 되죠, 세력권을. 페르시아가 있으면 요쪽은 러시아, 이쪽은 영국,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세력을 인정하는 대신에 러시아는 흑해로부터 발칸강에 진출에 대한 영국의 양해를 얻었다는 거, 서로 이제 양보를 했다는 건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게 페르시아는 그 당시 카자흐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를 이게 카자흐 왕조가 두 개로 나눠 갔는데, 그때 이제 원래는 북부는 러시아가 갖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이제 나중에 물러나고 이 지역이 실제로 영국 세력범위로 들어가게 돼요, 전체적으로. 근데 맺을 때 1907년에 맺을 땐 그렇게 한 거고, 그랬지만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란에서 철수하고 영국이 요 페르시아를 일종의 자기의 보호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독일의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에 공동 대처한다. 그래서 특히 독일의 바그다드 철도 문제도 영국과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독일이 이제 중동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쇼크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 해 갖고 결국 영러 협상을 맺게 됐고요. 이 영러 협상도 마찬가지로 공수 동맹이야. 한쪽이 이제 공격을 받을 때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이제 파견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동맹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양사 총론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인제 보면 음 2077 번하고 2078번 서양사 총론이 있는 내용인데 좀 자세히 돼 있어 갖고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 회전을 계기로 삼국 협상을 체결에 서둘렀다. 자, 러시아의 약재성이 드러났에 따라 프랑스가 더 확고한 동맹 관계에 맺을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중개를 통해 영국과 접근했고, 또 영국도 러시아가 한번 당한 걸 보고 '아, 벌거 아닌다. 이제 러시아보다는 독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1907년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체결하여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양국의 세력권을 조정하였다. 1908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7세와 러시아 니콜레 2세는 러시아 해군 기지를 라벨에서 해동하고, 어, 그 러시아 기지 라벨에서 이제 해동하고 양국 간 이해를 증식시켰다. 자, 또 요 밑에 사연서 총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와 영국, 독일이 어떻게 충돌했는가, 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부동산 확보와 지중해 진출을 원했던 러시아에게는 오스만 제국 국내 그리스 문제는 좋은 구실로 삼았다. 자, 이에 영국은 러시아 남하 정책을 저지하고 인도로 가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오스만 제국을 지원했다. 자,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정통적 대립은 20세기 전환에 있어서 영국과 독일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자, 독일은 중앙 터키에서 바그다드까지 철도를 부설하고 나가서 유프라테스 강과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계획을 하였다. 그 계획이 터키를 유럽 시장과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자, 오스만 제국 정부는 크게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였다. 자, 바그다드 철도는 중국의 철도나 수에즈 운하의 공과 같이 99년간의 조차가 끝난 후 오스만 제국의 소유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바그다드 철도에 대한 그 투자를 금하고 이 지역의 독일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걸 적극 경계하였다. 자, 영국은 필연적으로 독일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쪽으로 나가려는데 부동산 문제를 이제 그 당시에 독일의 확장, 오스만하고 독일이 이제 그 친하니까 획득하지 못하게 획득을 못하게 됐고, 그다음에 요 바그다드와 인제 이렇게 배를 연결하는 그건 영국의 삼비 정책이나 중동 어떤 그 영국의 세력을 건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영국의 불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이제 양국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영내협상을 맺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삼국협상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삼국협상의 의의 보면 삼국동맹에 대한 진영이 설립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국동맹, 삼국협상 양대 진영이 대립돼서 제국주의 정책이 격화됐고, 사소한 분쟁이나 한국과 간의 전쟁이
대규모 전쟁 유발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 조약 자체가 비밀 조약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 아니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자동 참전 조약이 있다는 거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문제 아까 나중에 이제 사회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개입했다가 이게 큰 대조가 이렇게 퍼지게 된 거야. 각국의 이제 조약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인제 상호협상을 통해서 비해드 인세의 독일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렇지만 이제 1차 세계대전 발발의 배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 인제 뭐냐면 어 배경이 됐던 게 발칸 문제예요. 발칸 문제. 자, 발칸 반도를 이제 잠깐 보면 지도상을 보면 여기죠, 대충. 그래서 여기 있는데 자 이 지역이 상당히 복잡해. 음. 이 지역을 보면 대개 보면 이제 슬라브족들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슬라브 안에서도 내분이 있고 또 요 지역을 먹기 위해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오스만 이런 세 지역이 이제 뭐냐 세 개 나라가 서로 인제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일종의 자신의 어떤 친소 그러니까 계례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를 완충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스니아 지역을 그냥 먹거나 뭐 이렇게 인제 했던 그런 것들인데 자 이 발칸 문제가 그 당시 유럽의 하약고였고 결국 1차 세계대전도 이런 발칸 문제 때문에 터져 나갔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읽어 볼게요. 자, 발칸반도는 일찍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에 있었고 이곳은 각 민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유럽의 하약고가 불렸다. 당시에 러시아는 번슬라브주의를 내걸고 슬라브 계통의 여러 민족이 결집을 꾀했고 인접한 오스트리아는 이에 반발하여 독일의 지지하에 번게르만주의를 주창했다. 결국엔 이제 청년 투르크당의 혁명으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세르비아, 불가리아, 몽테네그르, 그리스 등 발칸 동맹 내국이 투르크와 전쟁을 했고요. 이 제2차 발칸 전쟁이죠. 그 전쟁 결과 투르크가 패배에 끝났고 그 투르크에서 얻은 땅을 둘러싸고 또 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요. 예. 그래 갖고 상당히 이제 복잡한 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칸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땅이 뭐냐면 보스니아 헤르츠고베 지역이야. 요 지역이죠. 지금 예전에 구연방 유고 연방이 있었던 지역인데 요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유고가 여기였죠. 유고 연방이. 예. 있었는데 유고 연방의 중간 지역에 있었던 땅이 있어요. 이게 보스니아 헤르츠고베 지역이야. 자, 요 땅은 상당히 좀 복잡한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요 지역에는 이슬람교도도 있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르비아 인도 있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과 이제 세르비아는 종교가 차이가 있죠. 얘 종교가 차이 있는데 종교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원래 같은 남슬라브 민족 계통이에요. 같은 언어도 써요. 그 지역 내에서. 그리고 예전에 분쟁 전에는 그냥 동네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발칸 지역에 민족주의가 확산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인제 남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민족을 나눌 때 종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같은 오스만 제국의 형제로서 친미로서 그냥 하하호호하게 지내고 있었고 했는데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민족의 개념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민족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예전에 뭐 친구였고 연인이었고 이웃 사촌도 민족별로 이렇게 갈려지는데 이때 이슬람을 믿었던 건 이슬람교도가 된 거고 크로아티아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고 세르비아는 그리스 종교 이렇게 나눠. 자 그래서 다른 지역은 나름대로 이렇게 분포가 됐는데 요 지역은 이렇게 세계로서 이게 나눠지게 돼요. 자 거기다가 인제 이 지역을 누가 노리고 있었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노리고 있었죠, 오스트리아 지역이. 그래 갖고 그때 베를린 조약 때 이 지역을 그 당시 뭐냐면 오스트리아가 행정 관리하게 돼요. 이게 행정 관리한 건 뭐냐면 영토는 오스만 투르크인데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 능력이 안 되니까 대신에 여기를 위임받았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행정권만 받아 갖고 이제 통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청년 투르크당이 일어나니까 뭐냐면 오스트리아가 이 지역을 그냥 먹게 돼. 보스니아 헤르츠.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청년 투르크당 때 투르크 홀령하잖아요. 꿀꺽 먹게 돼. 자 근데 이제
그걸 먹고 있는 걸 보고 세르비아가, 세르비아죠. 불만을 느끼게 된 거예요, 세르비아. 네. 세르비아는 뭘 내세우면 대세르비아를 내세웠어. 그래서 요 세르비아 원주민들 외에도 그 주변에 세르비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몬테네그로니, 뭐 사라, 여기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지역의 세르비아인까지 다 포함시켜서 대세르비아를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르비아 딱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내륙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몬테네그로라든지 이런 거 사라예보, 알바니아 쪽을 통해서 해안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요걸 먹으려고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그냥 그 청년 토크 혁명을 계기로 먹으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세르비아 왕국이 좌절됐고 거기다가 나중에 알바니아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세르비아는 알바니아까지 자기 병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알바니아를 세르비아에 병합시킨 게 아니라 알바니아 독립국을 만들어 버렸죠. 자, 이런 것들이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를 상당히 싫어하는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세르비아 안에 있었던 범슬라브주의 계통의 이제 민족주의 단체들이 결국엔 노리고 있다가 이 검은 손이란 단체죠. 결국엔 오스트리아 항체제를 뭐냐면 공격해서 죽였다. 그래서 그것이 1차 세계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베르린 조약을 통해서 보스니아 헤르츠고 지역이 오스트리아 관리에 들어갔고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야. 자, 청년 투르크 당을 혁명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츠고를 합병하면서 세르비아에 불만을 사게 됐다는 거. 요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81번이거든요. 자, 예전에 교과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삼국동맹의 세력과 삼국협상 세력은 모로코에 이어 발칸반도에 날카롭게 대입했다. 러시아가 번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면서 발칸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번게르만주의를 내세워서 이를 막으려고 했다. 자, 오스트리아 세르비아의 번슬라브주의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스니아 헤르체크를 합병하자. 요거는 이제 언제 합병했다고 했죠? 청년 투르크 때, 당 혁명 때 그때 혼란기에 합병을 했죠. 세르비아의 불만을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그 오스트리아가 굳이 요 지역을 먹으려고 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 지역 있잖아요. 그냥 세르비아 떼주면 되지. 오스트리아 땅도 넓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아는 다민족 국가죠. 그리고 요쪽 지역에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것들 문제 있는데 그 세르비아는 대세르비아, 그 다음에 또 범세르비아주의, 아니 슬라브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세르비아가 여기까지 진출해 보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계통의 살고 있는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뭐냐면 세르비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영향을 받고 각국의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는 일단은 여기 지역을 완충 지역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세르비아의 어떤 그 대세르비아주의나 번슬라브주의의 영향력을 요 지역에서 막으려고 했던 거야. 요게 근데 요 지역이 뚫리면 어떻게 이 지역이 곧바로 이제 번슬라브주의가 확대돼서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슬라브족들의 독립운동에 자극시킬 수 있고 세르비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토 전쟁을 보겠습니다. 이토 전쟁은 그 이탈리아하고 토르코 간의 전쟁이에요. 자, 열강이 이제 모로코 사건 관련된 건데 모로코 사건에 막 집중하고 있을 때 이탈리아가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 당시 트리폴리 점령인데 이때 이제 그 지역 트리폴리 중심한 그 지역이 오늘날 리비아야. 그래서 리비아가 예전에 이탈리아의 그런 뭐랄까 식민 그 지역이었죠.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발칸 전쟁이라고 볼 수 없고 요거부터 볼게요. 자, 발칸 전쟁을 보겠습니다. 예. 자, 1차 발칸 전쟁, 2차 발칸 전쟁 이렇게 두 개의 전쟁이 이제 하는데 자, 트루크가 이제 그 청년 드크 혁명으로 이제 혼란을 생기니까 이때 이제 세르비아, 불가리아, 몽테네그로, 그리스가 발칸 동맹을 이제 결성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발칸반도 안에 있는 그 오스만 투르크 그 영토를 먹으려고 했죠. 결국에는 투르크하고 싸워서 결국엔 발칸 동맹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맺어진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 런던 조약이에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자, 여기 보면 어,
2082번 볼게요. 제1차 발칸 전쟁. 자, 베르린 회의 3년 후에 발칸의 국제적 위기가 닥쳐왔다. 이탈리아가 트리폴리를 영유할 목적으로 1911년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치르게 됐고, 이게 앞에서 온 건 트리폴리 전쟁이죠. 트리폴리 전쟁의 계기로 오스만 제국의 약체가 다시 드러났다. 자, 오스만 제국 세대의 발칸을 못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이때 이제 오스만 내에서 이제 청년 투르크당 운동이 일어났고, 상당히 그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1912년 그리스 주도 아래 몬테네그로,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발칸 군소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트르키 지역을 오스만 세력을 몰아내고자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스만 발칸 동맹이 승리해서 런던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콘스탄티노플. 여기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그 주변의 영토를 제외하고는 다 유럽 대륙 영토와 크레타섬 발칸 동맹을 다 양돌했다. 그래서 투르크는 이 콘스탄티노플 주변을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유럽의 영토를 상실하게 돼요. 런던 조약 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 지배에 있었던 알바니아가 독립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오스트리아가 이제 원래 이 알바니아를 앞에 세르비아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 학대를 우려해서 알바니아를 독립을 시켰죠. 예. 그래서 독립을 했다. 세르비아 내주할 때는 알바니아를 먹으면 요쪽 세르비아 내륙국이잖아요. 해안 통로를 마련할 수 있죠. 근데 이 알바니아하고 세르비아는 좀 약간 달라요. 이게 뭐 같은 남슬라브 계통 언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뭐 활동적으로는 비슷비슷한데 종교가 다르죠. 종교가. 세르비아는 그리스 종교, 알바니아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지금도 이슬람교를 믿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국가인데 이걸 먹으려고 했던 거죠, 세르비아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타난 전쟁 제2차 발간 전쟁이에요. 제2차 발간 전쟁. 자, 제2차 발간 전쟁은 획득한 영토를 가지고 발간 동맹국이 싸운 거야. 그중에 불가리아를 타겟했는데 불가리아가 좀 영토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발간 동맹들이 같이 이제 정신 모여가지고 불가리아를 두들겨 팼던 거죠. 예. 그 일부 이제 그 과정에서 오스만 투르크와 또 교전도 있고요. 예. 그래서 또 이 기회를 통해 터키가 또 참여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가 참여해서 그걸 먹으려고 또 했는데 예전에 뺏겼던 잘 안 됐죠. 자, 하여튼 주 대상은 이제 싸웠던 데서 불가리아와 발칸 동맹 간의 어떤 전쟁이다. 불가리아가 영토를 많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서 닭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불가리아가 패전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조약을 맺었냐면 부케레스트 조약을 맺게 돼요. 부케레스트 조약. 자, 이 부케레스트 조약에서 그리스는 크레타, 에게의 여성들과 마케도니아 일부였고요.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영토가 확장됐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는 그 당시 독립국이었던 알바니아를 먹으려고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반대를 했죠. 예. 그래 갖고 먹으려고 했던 것이 두 번에 있어요. 요때 한번 먹으려 했다가 오스트리아가 차단해서 알바니아를 독립시키고 또 이참에 또 한번 먹으려 했다가 오스트리아가 또 반대했고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반감이 아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과 관련돼 갖고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결과 두 차례 발간 전쟁 결과 유럽의 하역 곳의 발간 반도가 부각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 결과 또 투르크하고 불가리아가 동맹국을 기울죠. 자, 이걸 이제 가정을 보면 그 당시에는 삼국 동맹이 있었죠.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죠. 예. 자, 근데 투르크는 이미 이제 요쪽을 예전에 섰죠. 투르크. 근데 불가리아 예전에 1차 발간 전쟁 때 투르크하고 맞짱을 떠서 일부 영토를 가져갔는데 그때 그 가져간 영토가 많다고 해서 다른 발칸 형제국도 공격을 받잖아. 그러니까 적의 척은 친구죠. 그러니까 이 투르크에 또 붙죠.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투르크, 불가리아가 그 당시 삼국 협동편의 맞은편에 에서 삼국 동맹이 형성됐고요. 예. 그래 갖고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또 시작될 때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한 편이 됐던 거죠. 예. 물론 불가리아는 나중에 또 동맹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인제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번게르만주의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얘네들이 있다.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묶었고
그다음에 범슬라브주의에서 러시아, 세르비아가 대입되고 그 세르비아는 동생인데 러시아는 형이죠.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도와줄 수밖에 없죠, 이 러시아를. 자,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이런 그 구도가 있었다. 번게르만주의, 번슬라브주의 구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유럽의 하약국은 이제 부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넘어가서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예전에 한 두세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인제 1차 세계를 가정하고 그 결과 그 내용인데 오히려 2차 세계대전보다 많이 나오고 2차 세계대전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그전에 뭐 폴란드 침입 그까지 그전까지는 막 전쟁 분위기 형성하고 그까지 나오는데 2차 세계대전 가정을 물어보는 건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참호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 가정 관련된 내용이고 자 1차 세계대전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이 심했는데 이때 비헤름 2 세부터 독일의 참여가 인제 격화됐고요. 그다음 삼지정책과 삼비정책이 대입됐고 발칸반도를 둘러싸고 범슬라브주의와 번게르만주의가 대입이 됐죠. 자 전쟁의 발달은 사라예보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라예보가 어디냐? 이거 좀 보면 여기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죠. 사라예보. 요 지역에 그 누가 왔냐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잠깐 거기 이제 뭐 놀러 온 아니고 이게 무슨 열병식인가 그걸 좀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인제 피살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피살되니까 이 배후에 이제 세르비아가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뭐냐면 빨리 조사를 하고 했는데 조사 결과가 오스트리아는 만족하지 못해. 결국 '이놈이 뒤에서 봐줬구나.' 그래 가지고 결국에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해요. 근데 이제 세르비아 큰형이 누구죠?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범슬라브주의에 입각해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고요. 네 서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오스트리아는 독일하고 또 삼국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가 되고 자 러시아와 연결되는 국가가 뭐야? 영국하고 프랑스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하니까 이제 같이 오스트리아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된 거죠. 그래서 조그만 그 보스니아의 헤르츠고비나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삼국 동맹이라든지 그다음 삼국 협상에 맺은 그 공수 동맹에 의해서 확대됐는데 만약에 서로 뭐냐면 이렇게 확대될 줄 알았으면 이들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왜냐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서로 간의 비밀 조약은 당사자 간에는 모르니까 이게 커질 줄 몰랐던 거야 자기들도. 예. 자 그래서 인제 전쟁의 인제 확대 과정을 좀 보면요. 이때 동맹국하고 연합군이 이제 뭐냐면 결성돼 가지고 싸우는데 이럴 때 이제 동맹국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투르크 뭐냐면 불가리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연합군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데 요 일본이 왜 갑자기 끼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입장일 때는 원래 뭐 독일하고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독일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권을 먹으려고 여기 낀 거죠. 이쪽 편에 든 거죠. 그리고 중국도 일본의 압력을 받고 연합군에 됐던 거고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얘네들은 원래 삼국 동맹이죠. 근데 당연히 이탈리아는 요쪽으로 넘어가야죠. 근데 전쟁이 나니까 이탈리아는 중립을 유지했어요, 중립. 왜냐면 이제 삼국 동맹이라도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예전에 이탈리아 그 북부 지역 중에 오스트리아가 지금 계속 장악하고 있는 영토도 있고 하니까 사이가 안 좋고 간망하고 있다가 결국엔 영국이 접근했죠. 그래서 잘 꼬셨죠. 그래서 전쟁이 이기면 독일이 그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는 미회복 영토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탈리아가 요쪽에 자기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에 끼었어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가 인제 끼니까 큰 역할을 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탈리아 군대가 되게 약체거든요. 1 차, 2차 세계대전 때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를 공격했지만 오스트리아한테 매번 깨져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그 군대를 이탈리아 쪽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일부 부대를. 전력을 좀 분산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탈리아가 어떤 군사 역할을 크게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탈리아가 어떻게 넘어갔는가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에서 총론에 자세히 돼 있어 갖고 한번 볼게요. 이게 몇 페이지야? 208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세기 초 이탈리아 실제 회복 운동으로 대의관계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이 실제 회복이라는 오스만 제국 또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영고에 대한 권리 주장이었고, 따라서 이탈리아 실제 회복 운동의 전쟁이 이어졌다. 1911년 오스만 제국과 리비아 전쟁을 하게 되었으며, 어, 그다음에 트리포리 전쟁이죠. 그래서 3년 후에 결국 1차 세계가 확대됐다. 티론 지역과 달마티아 연합 지역인데 이 티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이쪽 지역. 네. 달마티아 연안 지역은 여기 지역이에요. 그쪽 아드리아 쪽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달마티아 지역 있고 피오미에도 요 정도 위치해 있던 그 지역인데 원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베네치아가 여기를 식민지로 잡아놨거든요. 왜냐면 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장악을 했는데 이 달마티아 연안 지역은 엄밀히 말하면 오스트리아가 주장할 수 없는 지역, 이탈리아가. 이 지역은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언어나 문화나 습관이 다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베네치아 애들이 여기를 그러니까 아드리아에 이제 있던 지역인 이제 그 달마티아 연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자기 땅을 주장하는 거야. 예. 네, 이렇게. 자, 하여튼 그 당시 이탈리아 이전의 영토는 오스트리아 영역, 그러니까 티론 지역과 달마티아 연안 지역은 이탈리아 이전 영토는 오스트리아 영역가 되었으므로 이것이 이탈리아의 적개심을 일으켰다. 형식적으로 이탈리아의 독일 비스마르크 외교주 조정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동맹관계에 있긴 했지만 어, 실제로 속으로는 요 땅을 내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티론이나 달마티아의 실제 회복 주장은 앞으로 해결할 민족적 과제가 됐고 이 달마티아의 이제 끝자락에 피우메나 도시가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일종의 경계선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민족적인 갈등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이탈리아 고토 회복의 어떤 상징으로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1차 세계 끝나고 나서 폭발한 게 아니라 이미 전부터 그렇게 이탈리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펴놓고 좀 볼게요. 요것도 있긴 있는데 요거 보고 이제 얘기해야 되겠네.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해서 1918년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데 횟수도 한 4, 5년 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독일이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하다고 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예. 프랑스나 러시아 이렇게 해갖고 영국과 프랑스부터 서부전선 공격받을 수 있고 러시아부터 동부전선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전선을 독일이 동시에 유지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한쪽에 힘을 몰아줘야 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생각했냐면 몰두케라는 장군이 예전에 전쟁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몰두케 계획을 세웠는데 러시아는 후진적이잖아요. 그 땅도 넓잖아.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는 능력이 좀 뭐냐 떨어지고 동원해서 이렇게 동부전선 쪽으로 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러시아를 일단은 막기 위해서보다는 영국과 프랑스가 중요하죠. 그 연합군이 서부전선 공격을 먼저 막고 그 병력을 통해서 또 그 막으면 그 중에 일부를 빼서 러시아를 막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독일이 어디에 치중했냐면 영국과 프랑스를 막는 데 치중한 거야. 예. 그래서 여기를 먼저 막고 볼트케 계획이 따르면 그리고 나서 독일, 러시아를 막는 것은 좀 늦게 도착하니까 나중에 얘네들 쳐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쳐부시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양쪽에 전선이 있을 때 먼저 서부 전선에 집중한 다음에 그래서 러시아는 좀 늦게 오니까 동부 전선에 집중하자는 게 몰두케 안에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침공할 때 프랑스도 언젠가 독일 침공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프랑스와 독일 국경 안에 병력을 집중시켜
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프랑스가 요쪽 그 국경을 공격하면 프랑스 국경 이게 프랑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수 있겠죠. 그래서 병력을 어떤 식으로 주력을 이렇게 빼 가지고 벨기에 북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자 했어요. 벨기에 북쪽으로. 예. 그래서 벨기에 북쪽을 공격해서 벨기에를 이제 거기 점령하고 와서 그다음에 프랑스를 공격하면 요 지역 마른강 요쪽 일대는 없잖아 적이. 이 방어선이. 그러니까 쉽게 '프랑스 파일을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 그래서 벨기에 북쪽에서 공격해서 파리를 점령하고 프랑스를 굴복시킨 다음에 그 병력을 빼 갖고 러시아의 동부조선을 해 갖고 가서 이동해서 이렇게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이 이런 그 몰트케라는 사람이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작전 계획은 몰트케이 아니라 슐랭페이죠. 말을 잘못했네. 몰트케이 아니라 슐랭페고 나중에 몰트케이 그걸 인제 좀 약간 그 작전 계획을 변경해 갖고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슐랭페로 제가 수정해 할게요. 예 말하다가 잘못 얘기했어 계속. 예. 그래서 슐랭페 작전 계획을 세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몰드켄이 아니라 슐랭펜입니다. 예. 그래서 몰드켄은 이제 그 슐펜 계획을 나중에 응용했던 그 사람이고 예. 슐리펜을 좀 수정해서 넣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슐리펜 계획에 의해서 벨기에를 먼저 공격하고 일단 계획대로 8 가까지 진격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그 서부전 왜냐면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도와갖고 영풀 연합군이 형성되죠 빨리. 이거 뭐냐면 그 당시 마눈 전투에서 저지하죠. 예. 마눈 전투에서 그 프랑스 파리 북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독일군을 저지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다음에 독일은 인제 물러나게 되고 이 물러난 자리를 중심으로 해 갖고 요쪽은 인제 독일군이 요쪽은 되게 영프군이 참호전을 이제 배기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벨기에에서 약간 프랑스 영내에 들어가는 그쪽 선을 기준으로 해 갖고 독일하고 영국과 프랑스군이 긴 참호를 타고 이제 참호전을 하게 됐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 수일병 계획은 서부 전선에서 많은 전투를 통해서 무너졌다. 그리고 이때 참호전 전투에서 그 유명한 전투가 이제 솜이라든지 베르진 전투 이런 전투죠. 자 이런 전투는 한 번 일어날 때 보통 30만에서 40만 정도 이렇게 사상자가 났다고 했다고요. 이때 이제 대규모 사상자가 났던 이유가 참호전 때문에 그런데 요 참호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잠깐 볼게요. 이게 참호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고 싸우는 거야. 원래 예전에는 큰 성체를 이제 뭐냐면 세웠잖아요. 이 성체에 숨어 가지고 공격했는데 하양무기가 등장하면서 이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양무기가 공격받을 대포에 맞으면 이게 무너지니까 점점 이 성체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니까 없애고 대신에 밑에 땅을 파게 돼. 이게 참호예요, 참호. 그래서 참호전은 이제 이러한데 참호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냐면 양쪽에서 인제 중간에 기점해 갖고 참을 파요. 그래서 보통 두세 개의 참을 파. 옆에 앞에 전열을 첫 번째 참을 파고 두 번째 차며 세 번째 참어 이렇게 해 갖고 얘네들도 이렇게 파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뭘 거치시키냐면 그 맥신 기관총 있죠. 앞에 설명한 그 기관총을 여기다 딱 그 설치를 해 놔요. 예. 그리고 그 앞에는 철조망을 딱 깔아. 창호에서 이제 맥시밍 기가 좀 걸고 철조망을 인제 깔면 적들이 "와." 하고 달려들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철조망에 걸려요. 철조망에 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걸릴 때 여기서 맥심 기관총을 딱 꺼내 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사격을 해. 그럼 요게 함항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항이 형성되면 여기에 있는 그 적군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킬존이 형성된 안에 함항이 형성된 데 죽어나가는데 보통 한 5분 안에 한 개 중대가 이제 죽어나간다고 해요. 전멸한다고. 거의 200-300 명이 죽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전투를 거의 뭐냐면 2-3년 쭉 계속 지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창원전을 통해서 양군이 거의 1,000만 명 이상을 죽었어요. 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인구 구조가 바뀌었죠. 젊은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나중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20 대가 없어 갖고 10대 중반 심지어는 10대 초반까지도 전쟁터에 끌고 가서 참호전을 치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참호전이 인제 가능했던 것은 이 기관총의 등장 때문이다.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 참호전 언제 극복했냐? 탱크라는 존재가 들어왔죠. 영국에서 탱크를 만들죠. 원래 탱크라는 거는 물탱크를 얘기하잖아요, 탱크. 물을 가둬 놓은 걸 탱크라고 하는데 그 당시 영국이 트랙트를 보니까 '이거 좀 잠깐 개조하면 무기를 쓸 수 있구나.' 생각을 해서 트랙트를 개조해 갖고 뭐냐면 V1인가? 네, 최초의 탱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이걸 인제 뭐냐면 좀 숨기고 가림하고 숨기고 사람들에게 "저 물탱크다. 탱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탱크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그래요. 탱크가 만들어지고 이제 돌파하니까 인제 뭐 기관총을 쏴도 이제 탱크는 끄떡없이 인제 가는 거죠. 그 탱크 뒤에는 이제 보병이 쫓아다니고 그래 갖고 결국엔 참호전이 깨졌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참호전 형태가 상당히 인제 많았고 이것 때문에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죽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이런 참호전을 인제 만들지 않았죠. 2차 세계 때는 참호보다는 인제 탱크나 장갑차 같은 기갑 병력을 해 갖고 적의 중심부를 때리죠. 기동력을 통해서 비행기가 옆에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보병들은 일단은 전선이 무너졌으면 인제 적들이 패잔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패잔병들 수습하고 거기에다 깃대를 뽑는 거야 그냥. 굵기만 꽂고 하나하나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탱크나 장갑차들이 일단 적의 핵심부를 때려 갖고 굴복시키고 나머지 보병은 그에 뒤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게 전격전이라고 하죠. 예. 전격전. 그래서 참호전이 아니라 전격전 형태로 빠른 시간에 적의 중심을 떼어 갖고 항복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비행기나 탱크가 이제 만들어지고 발달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건 1차 세계입니다. 1차 세계 때 그것을 이제 전쟁에 사용하고 더 발전시켜서 2차 세계 때 전격전에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참호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 이 참호전 관련돼서. 자, 그럼 동부전선을 보겠습니다. 동부전선은 러시아군이 동프레이센을 공격해요. 예. 동프레이센이 어디 있는 지역이냐면 요 지역이죠, 그죠? 여기. 요 지역인데 오늘날 이제 폴란드 동부 지역하고 칼라리그란드인가? 요 지역이 인제 그 당시 동프레이센 지역인데 요거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원래 이 지역은 프로이센 왕국이 있었어요. 독일 기사단이 만든. 예. 근데 이걸 30년 전일 때 컨택을 잘해 갖고 요 땅을 가져갔죠, 동프리에생 지역을. 그래서 독일 땅으로 남아 있었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독일에 살았던 슬라브족들은 독일화 됐어. 독일화. 참고로 오늘날 독일인은 게르만족으로 알고 있는데 게르만족 외에도 그 조상도 따져 보면 슬라브족도 있고 라틴족도 있고 여러 민족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인하고 묶은 것은 독일칠란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로 독일어를 인제 그들이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혈통에 상관없이 독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공격했던 거야. 근데 요게 이제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신덴베르크라는 그 장군이 지켰고 그가 거느린 병력은 2 성권 부대였어요, 2 성권 부대. 그러니까 좀 1 성권 부대는 영프 연합군을 인제 막기 위해서 서부 전선에 갔었고 2 성권 좀 힘이 약하고 좀 무기가 딸려 있는 딸린 부대는 요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공격해 온다니까 그 당시 러시아 독일은 갑자기 이게 공격해 오니까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게 병력 동원이라든지 철도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온 거야. 그래 갖고 결국에 서부 전선의 핵심 병력 중에 일부를 빼 가지고 그 당시 동프에선을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이미 이제 신덴푸르크가 탕레베르크 전투에서 이 러시아군을 격파를 했죠. 예. 그래 갖고 보내도 소용없어요. 인제 이미 승리한 뒤에 도착했으니깐요. 자 그러면 그게 전략적으로 인제 연합군한테 아무 의미가 없냐?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러시아가 빨리 이렇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비록 졌지만 뭐냐면 러시아가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동부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뭐냐면 서부전선의 병력을 일부 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서부전선의 어떤 뭐냐면 전쟁 진행 과정을 늦추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일찍 참여함으로써 뭐냐면 서부 전선의 병력을 동부 전선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슐리펜 계획이 제대로 뭐냐면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슐리펜 계획 은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그
번수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서부전선에서는 무슨 전투로? 많은 전투로 저지당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이 예상외로 이제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지당했죠. 그래서 신덴베르크가 탕렌베르크에서 크게 전투에 이기면서 이제 신덴베르크는 민족 영웅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바이에른 그 공화국 때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죠. 예. 근데 히틀러의 권력을 양도하면서 뒷날 되게 욕을 얻어먹게 돼, 이 사람이. 자, 하여튼 신데메르크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중간에 11월 혁명이 나가잖아요. 10월 혁명이 나가죠. 러시아로는 11월 혁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집권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에요. 이것도 외워두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레닌은 어 이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4월 태제부터 독일어 강하다고 이제 주장했고 그다음에 혁명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 또 정권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 끝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토 배상 없이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독일이 계속 영토를 내놓으려고 하니까 결국 영토를 상당히 떼줬죠. 한 10% 20% 떼준 것 같아. 예. 그래서 레닌 입장 볼 때는 상당히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었다. 그때 떼준 그 영토 중에 이제 뭐냐면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 지역이죠. 그래갖고 근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 그때 그 독일이 그 당시 독일이 이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때 얻은 땅들 있죠. 그 땅들을 직접 통치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통치할 수 없었죠. 왜냐면 그 땅도 거대할 뿐만 아니라 독일은 지금 여기 서부 전선에서 영국과 프랑스 막는데 독일 미국까지 도 참전했잖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얻었던 그 땅들을 관리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그 지역 내에 이제 일종의 만충지대로서 계례 정부들을 만들었어요. 위성 정부. 그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땅을 얻었는데 독일에서 땅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얻은 땅에 독일은 그 우크라이나 그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뭐냐면 자신의 계례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독일이 패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계속 남아서 얘네들이 독립을 하려고 했지만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죠. 소련이 개입해서 결국 그들을 쳐부시고 자신의 이제 연방공화국을 다시 편입시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어디까지 한 거야? 자, 그 이탈리아는 이제 그 처음에 강망하다가 꼬셔 가지고 협상부에 참전했고요. 영불과 런던 비밀 미약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탈리아가 원하는 미회복 수도 영토를 확보했지만 이탈리아가 달마치아까지 줬지만 달마치아는 안 줬죠. 이게 좀 약간 명분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하고는 상관없는 그 땅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선제포고 했지만 오스트리아한테 맨날 깨졌다. 너무 약체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지속되면서 독일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요. 왜냐면 해상력을 다 영국이 장악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천연 자원도 없고 식민지 조금 있는데 그 외부부터 이제 뭐냐 식민지부터 여러 가지 공급받을 수 없죠. 그리고 시장도 다 막혀 있고. 자, 그래서 영국의 해상 봉쇄 때문에 식민지와 독일 본국과 연결도 안 되고 여러 나라하고 또 통상도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쪼달리게 되는 거죠. 쪼달리는. 근데 독일이 이걸 돌파하려면 영국의 해군을 덮어야 되는데 독일이 해군법을 통해서 뭐냐 막대한 해군을 증설시켰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영국에 비해서 짝도 안 됐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독일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잠수함이죠. 비대칭 전략으로 잠수함을 되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보트 같은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독일 그 영국의 포위망을 뚫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펼쳤던 것이 무제한 잠수함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럼 배경을 볼게요. 자, 해상에서 영국 해군이 중심으로
그 협상국이 독일을 봉쇄하는데 봉쇄하기 진짜 편해요. 독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인제 여기 영토인데 독일이 요쪽이 발트해 쪽이죠. 그리고 여기 북해 쪽인데 여기 되게 군함들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발트해 쪽에 몰려 있어요. 이게. 요쪽이 독일 해군 기지에 있었던 지역이야. 근데 이 발트해도 이렇게 해 갖고 요쪽 북해 쪽으로 나가서 영국을 때리려면 이 군함들이 어떻게 해? 여기 유트레트 반도가 있어요. 덴마크죠. 여길 지나 갖고 인제 딱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딱 여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여길 뚫지 못하면 요쪽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길 뚫으려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전투를 했는데 유트레트 해전에서 영국군의 그 방어선을 뚫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인제 뭐냐 함대 가지고 못 뚫으니까 그래도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잠수함. 잠수함에 들어가서 인제 뭐냐면 영국 그 미국에서 영국 건너온 온갖 물자들, 보급품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영국 함선들을 공격하고 연합군의 함선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국 해상 봉쇄와 그리고 독일 식민지 상실 위험, 물자 조달 어둠으로 해상권 장악을 실패하니까 독일은 영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그 물류를 뭐냐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했다. 그래서 독일의 무제한 잠수 작전이 나름대로 초반에는 성공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바보는 아니죠. 나중에 구축함 같은 것들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소나 같은 것들을 이제 뿌려서 그 당시 독일 무장 그 유보트를 이제 공격을 하죠. 예. 이건 뭐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 동일하게 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했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미국과 영국의 이제 연합군을 뚫으려고 주로 이제 보급로를 끊으려고 영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그 뭐랄까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하고 비슷한 작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작전인지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이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공격해서 연합군의 전력을 약화했는데 연합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상선도 공격하고요. 중립국 선박도 공격하죠. 예. 원래 이제 전쟁 중에도 상선이나 중립국 선박을 공격하는 건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상선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요때 여객선이었던 루시타니오가 겹치게 돼요, 루시타니오가. 자, 이 루시타니오는 원래 영국 그 여객선이에요. 영국 여객선인데 거기에 미국인 승객들이 많이 뭐냐면 그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제한 잠수함 사건 그 작전 때문에 루시타니아가 격진이 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미국인도 많이 죽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여론이 별로 안 좋게 됐어요. 원래 미국은 이제 어떤 그 포지션을 취했냐면 중립이었죠. 대륙의 문제에 관심 없고 그냥 우리는 중립 정책을 너희들끼리 싸우든 말든 해라. 다만 너희들이 원한다면 무기는 줄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무기를 파는 거죠. 영국이나 독일한테 무기를 갖다 팔면서 막대한 이득을 이제 챙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리스타니오에 격진하면서 그 당시 미국인이 독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게 돼요. 거기에다 이제 결정적으로 참여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침오만 정보 사건이 나요. 예.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냐? 그 밑에 있는데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 1917년 1월 독일 외무장관이었던 칭우만은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모든 영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멕시코가 미국한테 뺏긴 영토가 있었잖아요. 뭐 텍사스부터 시작해 갖고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네바다 일단 다 이제 원래 멕시코 땅한테 빼앗겼잖아요.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한 암호 정문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암호 정문을 그 당시 누가 이제 캐치했냐면 영국이 캐치했죠. 영국에 이제 그래서 이 암호정보를 번역해 가지고 친절하게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미국한테 알려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공개되니까 미국인들이 '아 참전하자. 안 되겠다. 선 넘었다.'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영불 연합군이 인제 하고 독일군이 이렇게 막 싸우고 러시아는 떨어져 나갔고 얘네들이 인제 싸우는 힘이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막강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 영불연합군의 편에 드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게임이 끝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동맹국들이 항복하죠.
불가리아, 투르크, 오스트리아, 한국하고 마지막으로 독일이 인제 끝까지 싸우겠지만 키엘 궁함에 이제 수령들이 폭동을 한 거야. 어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해 갖고 독일 혁명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임시정부, 3 인당 중에 임시정부에 의해서 후련 조약을 맺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결과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전쟁하는 과정에서 인제 막대한 이제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비행선과 비행기, 비행선이라는 거는 비행기는 아는데 비행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요렇게 큰 뭐였어요? 수소를 넣으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갖고 요런 것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수소를 자극 쳤고 그 밑에 이렇게 뭐 어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했는데 이게 비행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나 또 수소가 너무 비싸니까 헬륨도 이렇게 집어넣고 하거든요. 자 하여튼 이건 비행선을 이용하거나 비행기, 비행기는 원래는 정찰용으로 사용했는데 그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터뜨리면 이제 폭격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비행기가 인제 뭐냐면 전투 무기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독가스를 이제 날렸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방독면이 이 독가스와 관련된 거야.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만 잘 많이 사용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독가스를 사용하면 양쪽이 또 뭐 독 그 자 상대방이 독가스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종의 게임의 룰이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이제 뭐냐면 참았고 자제했고, 하여튼 1차 세계 때는 많이 사용했다는 거. 그다음 참호전을 격파하기 위해서 탱크가 등장했죠. 영국에서 최초로 이 탱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와 탱크 같은 이런 무기들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뭘 가능케 했다? 전격전을 가능케 했다. 그래서 적의 핵심부를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참을 형성하지 않고 곧바로 때리고, 그걸 때릴 때 이 비행기와 탱크 장갑차를 이용했죠. 보병은 뒤에서 깃발만 꽂아가면서 그 깃발만 꽂으면서 폐장병을 수습하고 점령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전격전이죠. 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것이 비행기와 탱크의 등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전, 그러니까 총력전 양상을 보였다는 거야. 이건 이제 볼 수 있는 게 참호전인데, 우리가 이게 참호라는 것에 보면 병력도 지켜야 되고 여기에 대포나 무기도 지키니까 이게 병력, 무기, 그다음 보급, 어 병참이 이게 다 직결돼야지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양국이 수백만의 병력들 이렇게 직결시킬 수 가능했던 것은 뭐냐, 철도죠. 철도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지역 곳곳에 있는 병력들을 다 모아 가지고 참호에 그냥 몰아넣었던 거죠. 예. 그래 갖고 거기 싸울 수 있도록 거기에 참호에 보급할 수 있는 병력이나, 그러니까 그 총알이라든지 대포, 그다음에 각종 무기,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어 기차로 이렇게 인제 한 거야. 그 전차가, 하여튼 기차가 이 철도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또 비행기 등장하고 정오방 구분이 없다 보니까 참호에서 보내는 온갖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도 인제 뭐냐면 이렇게 가서 일을 해야 되죠, 군송을. 왜냐면 남자들이 다 참호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서 방독면을 만들고 여러 가지 군수물자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총력적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전후방 상관없이 전 국민이 전쟁에 동원됐다. 참호는 남자가 있고 뒤에 후방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물자를 만들어서 참호에 이렇게 보급을 해 주고, 그걸 이제 병력 동원이나 보급을 가능했던 것이 또 철도망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군수품 생산에 참여했고요. 이게 전후 여권 신장에 큰 기여를 하게 돼요, 이게 전쟁이. 왜냐하면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서양에서 한 가지 룰이 있죠. 국룰이 있죠. 피를 흘린 만큼 정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성들도 예전에 참정권 운동을 했지만 이게 뭔가 피를 안 흘렸잖아.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사회적 공헌을 했기 때문에 1차 대전 뒤에 영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 갖고 참정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그 국민들이 이제 남자들도 많이 동원했는데 남자들도 그 당시에 뭐 어 투표권을 다 가진 건 아니에요. 물론 몇 개 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갖게 했지만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노는 그 무직인 남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어. 근데 얘네들 군대 끌려가서 열심히 싸웠죠. 피 흘렸죠. 그래서 여성들과 함께 그 당시 세금을 안 냈던 그 남성들도 만 20세 정도 넘어가면
북바도 이제 투표권을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차적인 계기로 해서 보통 선거, 남녀 보통 선거가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피를 흘린 만큼 대가를 준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양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를 걸릴 의무를 냈으니까 권리가 주어졌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성의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쟁의 영향 관련된 내용에서 방독면을 만드는 여성들, 그래서 전후 여성들의 사회적 역학 때는 여성들의 참여권 요구는 배경이 됐고 결국은 하나하나 얻게 되었다. 참호전 있죠. 예. 그리고 이 새로운 식물인 전투기, 탱크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탱크, 수류탄, 독가스, 잠수함, 전투기 등 신무기가 이제 사용되는데, 이 탱크는 이제 영국에서 제작됐으며 주 성공해서 보병대 원활한 지원을 진격하면서 철조망과 무인지대의 지형적 난간을 극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지나가면 탱크 앞에 기관총을 쏴도 의미가 없죠. 튕겨져 나가니까. 그리고 인제 그 철조망 같은 것도 인제 여기 보면 탱크가 와 가지고 이거 없앨 수 있고, 그 보병들도 탱크가 있으면 상당히 든든해. 그래 가지고 탱크가 지나가면 여기, 예전에 탱크가 없으면 이게 자기를 뭐냐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잖아요. 근데 탱크에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보병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기관총에 쏴도 이 탱크가 막아 주니까 상당히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탱크가 그 대전차 무기에서 막 격파되고 두루미에서 격파되니까 탱크 무용론이 막 확산이 되는데, 근데 그 제공권하고 이게 보병의 원활한 지원만 있으면 탱크는 지금도 유효해요. 예, 상당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이 끝났고요. 잠깐 여기 보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계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9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29 번이에요. 자, 동부전선에서 이게 탑레벨크 관련된 내용이에요. 동부전선의 러시아의 동원이 의외로 빨라 동프로이센의 공격을 가해왔다. 자, 이에 독일 장군장 몰두케인데, 이 몰두케는 이제 슐펜 장군의 계획을 이제 뭐냐면 적용했던 사람이죠. 그 몰두케는 그 서부군의 일부 병력을 동부전선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새로이 동부전선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신덴베르크는 8월 말에 산덴베르크에 크게 승리했다.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동부군들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 빠른 투입됐기 때문에 서부군 일부가 동부에 빠진 것은 수입행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그 내용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좀 보충 설명할 게 뭐냐면 투르크와의 전쟁이에요, 투르크. 투르크는 그 당시에 이제 동맹국 측에 이제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연맹국 동 그 당시 연합군이었던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교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영국의 철치, 이 철치는 그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해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치는 어떤 작전 계획이냐면 다나레스 해협을 공격하자라고 했어요. 이 다나레스. 이게 어디냐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자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나레스 해 갖고 함대를 여기에서 통과시키고 여기를 장악하고 상륙 작전을 통해서 갈리포리 상륙 작전하는데, 여기에 상륙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를 굴복시키고, 요 오스만 투르크를 굴복시키면 그 당시 러시아가 뭐냐 쉽게 영국이나 이런 나라부터 이게 보급을 받을 수 있죠, 지원을. 그래서 그걸 노리고 나서 병력을 이제 파견했는데, 영국군하고 그 당시 영국의 그 자치령 국가들 있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이런 군대를 끌고 와 가지고는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을 했는데, 일단 그 당시 이제 다나 그 오스만 제국이 그때 이제 그 다나라제 해협에서 기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설치해서 일단 함대 영국 함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 갈리폴리 그 상륙 작전이 있는데 그 상륙 작전을 막았죠. 예. 그래서 이제 상륙 작전 그때 막았던 인물이 그 유명한 뭐냐면 칼말 파샤야. 그래서 칼말 파샤가 요 뭐냐면 이때 갈리포리 공격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 당시 민족 영웅을 부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치 그걸 주도해서 다라스 해협을 공격을 하고 그 해협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대를 파동했지만 기합 그 기대에 걸려서 터지고 안 됐고 그다음에 갈리폴리 상륙 작전을 했지만 요게 인제 뭐냐면 해안가가 좀 좁고 상륙 지점이 좀 잘못 걸렸죠. 그리고 뭐냐면 그 위에다가 언덕 위에다가 그 당시 그 터키군이 투르크군이 거기에 이제 대포라든지 기관총을 설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물려나왔다. 그리고 그때 큰 활약을 펼쳤던 사람이 칼날 파샤라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갈리폴리 인제 그 작전 관련된 내용 이렇게 인제 좀 봤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러시아 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러시아 혁명은 그 1917 년에 일어났죠. 그게 인제 그 세 번에 거쳐서 인제 일어났는데 이거는 3월 혁명을 기준으로 인제 얘기했던 거고 자 원래는 인제 처음에 일어난 게 1차 러시아 혁명이고요. 이게 1905 년에 있었죠. 너일 전쟁 와중에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인제 좀 시간이 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또 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아 2월 혁명이죠. 2월 혁명. 그래서 1917 년에 있는데 2월 혁명 또는 3월 혁명이라고 해요. 3월 혁명. 3월 혁명. 그래서 율리우스 역 있고 그레고리 혁명인데 그레고리 지금 쓰고 있는 역은 2 월이지만 그 러시아는 율리우스 스키는 3월 혁명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1917년 또 그 레닌을 중심으로 해 12월 혁명이 나오죠. 이 10월 혁명이 나오죠.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또 11월 혁명이 나오죠. 그 당시 러시아려고 똑같은 말이에요. 2 월이나 3 월, 10 월이나 11월 각각의 달력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1차 러시아 혁명 요게 합쳐서 뭐 2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인제 두 번에 걸쳐서 혁명이 나왔다. 세 번이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1차 러시아 혁명은 예전에 한번 객관식 선지에서 한번 나왔고 사지선단 문제에서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 관련된 내용은 한 두세 번 나왔나? 음. 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요게 인제 안 나온 지가 한 꽤나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 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요. 예. 2월 혁명, 3월 혁명 그다음에 1차 러시아 혁명 피5.16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인제 1차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18 세기 19 세기 후반에서 19 세기 초반에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 정당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당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입헌민주당 그다음에 사회혁명당, 그다음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이렇게 있죠. 자 입헌민주당은 자유주의로 구성돼 있어요. 부유주의 중심의 정당이고 얘네들은 러시아의 짜르 정부를 인정하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사회혁명당은 그 당시 예전 인민주의자들 있죠. 자 인민주의자들이 그 당시 러시아의 마르크스 이론을 약간 정복해 갖고 만든 게 사회혁명당이에요. 예.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 갖고 이들은 예전에 이제 인민주의자들이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를 쪼금씩 정복해 갖고 사회혁명당을 만들었고 이들은 뭘 강조하냐면 노동자보다는 농민을 강조해요. 예. 그래서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고 그리고 혁명의 주체를 농민으로 본 거야. 그리고 농민이 예전에 이제 미륵 공동체가 있잖아요. "미륵 공동체가 사회주의 이상이 많다." 하면서 미륵 공동체를 강조하죠. 예. 그런 것들 인제 있는데 이들은 이제 초창기 때 2 단계 혁명론을 수용하지 않다가 이들도 이 프라하협회 2 단계 혁명론을 수용하죠. 요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시험 문제 중에 "인민주의자들이 만든 혁명을 써라. 당을 써라." 이런 게 있어. 사회혁명당 쓰시면 돼요. 사회혁명당. 그리고 인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있어요.
예. 요 사회혁명당은 앞에 한 것처럼 인민주의자와 어떤 러시아 그 마르크스 이즘을 좀 약간 혼합한 거였다면, 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은 인민주의와 결별하죠. 결별하고 농민들과 또 결별해. 예,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얘네들은 정통 마르크스 이즘을 받으면서 여기에다 레닌식, 나중에 레닌이죠. 레닌이 재해석을 해 갖고 이제 만든 정당이, 운영하는 정당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마르크스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레닌이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여기에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사당을 감행하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한 거고. 초창기 때 마르크스의 어떤 정통 이념을 받아들여서 세운 것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인데, 원래 공상주의 공상민주노동당 공산당에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 당시 공산당의 어떤 의미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회민주당이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앞에 말했던 인민주의 사상에 대한 해입, 그다음에 서구의 노동운동가 사회주의정당 영향을 받았고 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그런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뭐냐면 후에라노프야. 그래서 이 사람이 창당한 사람도 있고 이론적 기반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시했던 건 뭐냐면 2단계 혁명론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2단계 혁명론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 단계가 어떻게 나왔죠?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중세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나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다음에 넘어올 때 사회주의가 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나오면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고도 생산력이 발달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러시아는 그 당시 막 사회 그 산업화가 일어나는 당시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그 당시 부르주아를 도와서 부르주아 혁명 단계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고도로 이제 생산력이 발달한 다음에 국부화해서 그다음 단계로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2단계 혁명론이다. 자, 2단계 혁명론은 맨세비키, 사회혁명당, 그 다음에 볼세비키에도 영향을 줘요. 물론 볼세비키는 2단계 혁명론을 그대로 원칙적으로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나는 비판적으로 수정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이 볼세비키가 완전히 이제 2단계 혁명으로 단절된 것은 4월 태제 이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건 나중에 뒤에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자본주의 혁명 단계를 거치고 나서 사회주의 혁명을 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직 후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단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혁명의 주체는 부르주아고, 그리고 이들과 연대해 갖고 보조적으로 이제 뭐냐면 도와주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가 성숙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그 당시 그 멘세비키와 사회혁명에 영향을 줬고요. 근데 볼세비키도 이걸 받아들였긴 했지만 약간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 요게 주도층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요 주도층은 부르주아 혁명 단계는 부르주아죠. 근데 요 볼세비키는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특히 노동자의 중심을 맞췄죠. 그래서 이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가 좀 더 방점을 찍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2단계 혁명이야. 2단계 혁명. 예. 얘네들도. 자, 그러면 이제 맨세비키와 볼세비키가 왜 분열됐냐? 이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1903년에 일어난 2차 정당대회에서 분열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맨세비키는 대중정당을 추구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을 추구했는데, 볼세비키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소수 정예 직업 혁명가들이 정당을 추구해.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을 가지고 다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농민들은 무식하고 안 되니까 빼고 노동자들 중심으로 한 전위 조직을 만들어요. 이 전위 조직을 이끌었던 소수의 직업혁명가들이 이 전위 조직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장한 게 볼세비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맨세비키의 대중정당과 그 다음에 전위 조직을 만들고 노동자 중심의 전위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소수의 직업혁명가를 이끌어야 된다는 이 볼세비키의 어떤 운영 방식이 차이점이 생겨서 전 결국에는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왜 맨세비키와 볼세비키가 왜 이렇게 명칭이 생겼냐면, 원래 볼셰비키는 다수파예요.
멘세비키는 소수파야. 어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 때 그때 멘세비키를 지지했던 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대중정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소수파들이고, 그다음에 그 레닌이 주장한 이런 이제 소수 정예명 직업평론가에 대한 전위조직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다수파였기 때문에 이런 멈춤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구도상 멘세비키가 다수파고요. 볼세비키가 소수파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뭐냐면 더 컸어, 멘세비키가.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비에트도 초창기 때는 요 멘세비키들이 장악을 했어요, 멘세비키가. 게다가 나중에 인제 그 뭐냐면 볼세비키가 이제 주요 소비에트 있죠. 레닌그라드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소비에트를 장악하게 되는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볼세비키가 원래 명칭과 상관없이 규모가 제일 컸다. 멘세비키는 좀 작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멘세비가 더 컸고 몰세비가 작았죠. 원래 명칭과 상관없이. 예. 얘가 다수파고 얘가 소수파인데, 원래 근데 명칭 자체를 볼 때는 볼세비가 다수, 멘세비가 소수를 의미한 거고, 실제로는 멘세비가 더 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피해 일요일 사건 관련된 걸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요거 한번,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사회혁명단 관련돼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좀 읽어 볼게요. 음. 이게 18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자, 사형명당을 보면 인민주의자들은 알렉산더 2세의 암살 이후에 정부의 극심한 탄압을 위해서 집체기를 겪으면서 일부 세력이 체제 개혁을 진행한 개량주의 세력을 전환한 형상까지 경험하기도 했지만, 사회민주화 창단과 비슷한 시기에 대열을 정비해서 사형명당을 결집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서양사 강의에 보면, 참고로 이 러시아 혁명은 서양사 강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서양사 개론은 그냥 기본으로 이제 베이스 깔고, 더 자세하게 배경 지식을 넓히고 하신 분들은 서양사 강의를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볼게요. 그 당시 이제 사회혁명당은 19 세기 때 인민주의자와 달리 창당 초기부터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인민주의하고 마르크스의 혼합체라고 했죠. 이 정당은 모든 토지를 농민에게 재분배하되 농업의 대경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소농 경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 그래서 농민 문제 해결을 이끄는 데 주력했으며, 테러 활동을 주요 그 전술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정당과 구분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뒤에 얘기했지만 그 입장에서 스토어핀을 암살했죠. 스토어핀이 개혁 내용 중에 미륵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회혁명당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스토어핀도 그때 사회혁명당에 의해서 제거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테러 활동을 했던 것도 뭐냐면 대중적 기반이 좀 약한 것도 있어요. 그걸 극복하고자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테러 활동을 했는데, 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회혁명당의 테러리스트는 20 세기 초 차르 정부의 초강경파 요인들을 차례차례 암살했고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스토핀 같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정부를 크게 동요시켰고 일반인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같은 테러 활동은 대중적 기반을 결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사회민주주의 노동당, 이렇게 보시면 이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은 나중에 4월 태제 이후에 러시아 공산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인제 좀 본 게 2110 번을 좀 보겠습니다. 프레아노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뒤에 2011번 볼게요. 이 4 단계 그 2 단계 혁명론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프레아노프는 러시아는 일단 자본주의의 발달 및 부르주아의 민주주의 혁명을 거친 후에 그다음에 비로소 프롤레타리아의 정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고 택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보기에 러시아는 아시아적인 목매 상태에 놓여 있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 혁명은 아직 먼 훗날의 과제일 뿐이다. 자, 우선의 과제는 짜르의 전제적인 타도와 보여줘야 민주주의 달성이었다. 그런데 프로레타의 정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중복돼 있네요.
여기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중복돼 가지고. 자, 우선 과제는 짜루정 재정의 타도와 보유주의 민주주의 달성이었다. 근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단독으로 보유주의와 혁명을 이룰 수 없으므로 이는 일단 보유주의와 자유주의와 연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게 프라하노프의 판단이었고요. 프라하노프의 2단계 이제 해방 혁명론은 러시아 마르크스 양대 관련한 멘세비키를 걸게 했고, 사회혁명당이나 그 다음에 그 볼세비키도 요 프라하노프의 2단계 혁명론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볼세비키는 좀 약간 주적에서 이제 부르주아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좀 첨가했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라인은 그 구도는 그렇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도 이제 전위 조직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다 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2113번인데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읽어 보시고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정당 관련된 내용을 봤고, 다음 시간에 피해일로이 사건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